제국 일본의 전쟁 제14강 아시아 태평양 전쟁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1937년 이래 중일 전쟁을 수행해왔던 일본 제국은 1941년 12월에 동남아 방면과 하와이에 선제 공격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범위를 확대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이 중일 전쟁에 더해서 제국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이 다수 강대국을 상대로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걸쳐서 이 넓은 이 지리적 범위에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이 당시에 이제 유럽 전황을 좀 살펴보면요. 39년 9월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장악을 합니다. 이어서 노르웨이 등을 포함한 북유럽을 40년대 전반기에 장악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를 일제히 공세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 등 이 독일의 기갑 군단이 한 달 만에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전역을 완전히 석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초기 독일의 성공은 1937년 중국 대륙에서 장기전을 치르던 일본에게는 강인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항복한 계기를 엮어서 이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는 남방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남진을 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또 당시 국민당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 지원의 보급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죠. 그리고 일본 육군 참모진들은 독일과의 동맹 체계를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군사적으로는 남진 작전을 전개하고 외교적으로는 독일과 이탈리아와의 추축 동맹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해군은 좀 신중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결국은 대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 체계는 좀 신중하자라는 게 이제 일본 해군의 입장이었고요. 만약에 남방 작전을 계속 수행하려고 그러면 중일 전쟁, 대륙에서의 전쟁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해군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군과 육군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육군의 실력자들은 이 당시에 신중론을 폈던 요나이 내각을 해산을 합니다. 실력을 발휘해서 해산을 하고요. 새로운 총리의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고노에 후미마루를 옹립을 합니다. 이 고노에 후미마루는 중일 전쟁을 확대시킨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에서의 대륙을 석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총리직에서 사임을 했고요. 이때 다시 또 2차 고노의 내각을 40년 7월 달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노에는 이 외상의 마스오카를 임명을 하고요. 육군상의 도조 히데키를 기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은 결국은 육군의 당시의 강경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등용해서 이 고노에는 군부에 대한 정부의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노에는 평소 자신의 지론인 동아협동체론을 강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동아협동체론이라는 것은 미국과 영국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에 더해서 고노에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당시 동남아 식민지 지역도 동아 질서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고노에의 생각에 따라서 당시 마소오카 외상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추축 강화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이러한 어떤 일본의 방침은 미국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이었죠. 그리고 마사오카 외상은 전체주의 체계가 앞으로 체제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는 붕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파시즘 체제가 이 세계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와의 추축국 동맹을 추진하고요. 이러한 동맹을 통해서 독일에게는 유럽에서의 독일의 패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프랑스령의 인도 차이나와 네덜란드령의 인도 차이나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도권을 승인해달라는 게 결국은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의 삼각 동맹의 하나의 요구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마소카 외상은 대동아 공영권 관련해서 중대한 성명을 8월 1일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때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동아 공영권의 범위를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만 중국 대륙과 만주 그리고 일본 이 지역을 넘어서서 영국 식민지 말레이시아, 프랑스 식민지 인도차이나 그리고 네덜란드 식민지 인도네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을 대동아 공영권으로 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이 이 대동아 공영권 내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질서 유지의 책임을 가지고 또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 자원의 우선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드디어 9월 27일, 40년 9월 27일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체결 직후에 바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북부 지역, 즉 베트남이죠. 이 베트남 지역을 무력 진주를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남방작전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진화 사변 처리 요강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진화라는 것은 중국을 말하죠. 일본인들은 중국을 진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왕자오밍 정부, 당시의 장제서 정부에서 독립해서 친일 성격을 가진 조직이었죠. 그래서 장제스 정부를 불승인하고 대신 왕자오밍 정부와 기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왕자오밍 정부를 정식 중국 정부로 승인을 하면서 장제스 정부와의 외교 교섭을 중지하고 중국 대륙에서 장기 지구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고노의 내각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는 미국과 영국 대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대립 구조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이러한 어떤 대립의 구조는 이 향후 대규모 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육군 참모본부는 중국 전선에 대해서 준축의 공세작전을 재개해서 장제서 정권을 동료시킨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전에 돌입한다는 전쟁 계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에는 남방작전 방침을 결정해서 말레이시아, 타이, 버마, 보르네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군사작전에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군은 연합함대 사령장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 주도로 미군과 전면전에 대비해서 함대를 재편하고 대미 전략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야마모토는 폭격기를 동원해서 즉 항모의 함재기죠. 동원해서 하와이 해군 기지를 공격할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공전력을 동원해서 하와이 소재의 적 주력 함대를 맹폭해서 4척의 항모 전력과 일본의 함상 전투기 제로센의 능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 하와이에 대한 선제 공폭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대를 재편한 이후에 제1항공 함대를 신편을 하고요. 하와이에 공습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진주만에 대한 기습 작전 계획을 12월에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하와이를 공격하기 전에 영국과 미국과의 교전 확대에 대비해서 두 개의 전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립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몽골 인민공화국에 대한 이권을 인정해주고 또 만주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익을 인정하는, 즉 소련이 일본의 이익을 인정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러시아와의 중립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때 이제 독일이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합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갑자기 소련을 침공하게 했죠. 자, 이에 따라서 고노의 내각은 인도 차이나 남부 지역의 무력 진주를 결행할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과의 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실행에 옮기고요. 정세 변화에 따라서 북방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장차 소련과의 대비해서 관동군의 대소 전쟁 준비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월 25일 날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남부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을 하고요. 이때 프랑스는 히틀러에 의해서 BC 정부가 수립된 어떤 허수아비 정권이었기 때문에 독일과 동맹을 체결했던 일본이 프랑스령 식민지를 점령한다고 해서 프랑스가 어떻게 할 도리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항 없이 일본은 인도 차이나 남부 지역에 무력으로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일본의 이러한 인도 차이나 남부 지역 무력 점령에 대항해서 처칠 정부는 일본과 통상 조약을 파기하고 미국은 일본의 재미 자산을 동결합니다. 그리고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와 협조해서 일본의 제외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장제스 정부의 군사 고문단과 항공기를 정파하는 결정을 내리고요. 또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때 극동군을 창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대비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8월 10일, 1941년 8월 10일에는 루스벨트와 처칠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합니다. 이 대서양 헌장의 골자는 나치와 일본의 무장 해제를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일본에서는 고노에 총리의 주화론과 도조 히데키 육군상의 주전론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고노의 총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 주전론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전쟁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요. 대신에 육군상이었던 도조 히데키는 반드시 미국과 전쟁을 해서 미국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화론과 주전론이 대립하면서 결국은 고노의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파의 대표격인 이 도조 히데키가 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도조 내각은 대미영란의 개전 방침을 결정을 했어요. 육해군 양 총장의 무력 사용을 천황으로부터 재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군 연합 함대가 진주만과 유사한 지형인 이 가고시마만에서 함재기를 이용해서 의뢰를 투하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출동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11월 26일 1941년 11월 26일 연합함대가 출항을 해서 12월 2일에 천황에 개전 명령을 수령합니다. 자, 이때 일본 정부가요, 진주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이 당시의 전력을 좀 살펴보자면요, 전체적으로 미국 해군이 일본보다 우위에 서 있었지만 태평양상에서는 일본 해군이 수적으로 좀 우세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 일본의 항모 비율이 3대 9였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9고 미국이 3이었죠. 태평양상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함도 미국 대 일본이 9대 10으로 일본이 약간 우세했고요. 총 톤수 면에서도 76만 톤 대 97만 톤으로 일본이
이 태평양상에서는 해군력이 우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군부는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해군의 이 항공 전력도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가 항속거리나 성능 방면에서 미국 전투기에 비해서 좀 우세했고요. 그 다음에 군 작전을 지원하는 상선도 일본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개전 전에 일본은 영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의 해운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육군 전력을 비교해봐도 전체 병력 수와 보병 사단 수 면에서 일본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이 대다수의 전력이 중국 대륙의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대륙 전선에 투입이 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죠.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우세했었지만 장기전에서는 불리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기습해서 단기 속길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당시에 국민 총생산을 기준해 볼 때는 미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11.8배로 미국이 우세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사실 일본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조강 생산량이나 항공기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훨씬 우세했죠.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일본의 전쟁 지속 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미국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단기 결전을 추구하거나 혹은 미국에 필적할 만한 이런 경제 자원의 공급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주만을 공략하고 또 남방 자원지대 확보를 위해서 개전 초기에 이러한 남방 자원지대 확보를 중점적인 전략 과제로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서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어쨌든 일본의 연합 함대는 진주만을 향해서 항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41년 12월 8일에 진주만과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방면의 미군과 영국 기지에 기습적으로 공세를 벌입니다. 자, 이때 아카키 등을 비롯한 6척의 항모가 앞장서서 일본 연합 함대의 제1 기동 함대 함재기가 두 차례 출격해서 진주만을 공습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전함 4척을 격침하고 4척이 대파하고 경순양함 4척과 항공기 231대를 파괴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괌 기지를 공습해서 점령을 하고요. 태평양상의 웨이크 섬을 또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 한 500여 기를 필리핀 상공으로 출격을 시켜서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일본 육군은 루소원에 상륙해서 미군을 격퇴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어서 1월 달에는 다음에 1월 달 42년 1월 달에는 마니라를 점령을 하고요. 이때 메가더 장군은 가까스로 요새를 탈출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피신을 하고요. 당시에 마닐라에 있었던 이 7만 명이 미군이 포로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죠. 아주 압도적인 초기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홍콩령 이어서 다시 영국령의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일제 공세를 동시에 연말에 41년 연말에 12월에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홍콩의 주룽반도를 장악하고 영국군의 방어 병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일본의 육군 제18사단은 말레이 반도에 상륙해서 싱가포르 방면으로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육상 공격기는 싱가포르 항해 정박해 있던 영국 최신의 전함을 격침을 시키죠. 자, 일본의 항공 공격으로부터 영국군의 항공 전력이 이제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한 일본 육군이 싱가포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년 1월부터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영국령 버마, 라바울, 인도양의 세일론 등에 대해서 후속 공세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버마에 대해서는 일본이 버마 독립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정보 공작을 해서 이 대형 버마 독립운동 지도자 아웅산 등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25군과 제15군이 버마 국경으로 진입을 해서 아웅산 등 이 버마의 독립의용군의 안내로 버마에 잠입을 했어요. 버마의 남동부를 점령하고 또 3월 달에는 랑군을 점령하고 8월까지 전 버마를 점령하고 일본은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독립을 시키지 않고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형 인도네시아는 남방 자원의 핵심 지대로 일본이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 제16군이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셀레베스 등 이 3개 도선을 장악한 후에 자바 방면으로 공략을 해서 결국 네덜란드형 인도네시아가 3월 9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남태평양의 오스트레일리아 위임 통치 지역인 라바우를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요. 이 라바우는 일본 연합함대의 기지인 이 캐롤라인 제도의 트루크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역입니다. 자, 도조 내각은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을 중일 전쟁과 통합을 해서 대동아 전쟁으로 이제 그 성격을 규정을 합니다. 자, 이 전쟁의 목적은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일본은 이제 이 초기에 이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대동아 방위의 거점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 직할령으로 통치를 하고 필리핀과 버마는 독립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아 전반의 교역과 산업은 일본이 통제하고 물론 외교 및 통상도 일본이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였고요. 필리핀과 버마를 독립시킨 이유는 필리핀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결국은 아시아의 협력을 받아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자원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제 자치권 내지는 독립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국가의 독립과 자치권이 아니라 결국은 더 많은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자, 진주만 기습 후에 미국과 영국의 반격을 일본은 예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의 거점이 된 오스트레일리아를 미국 본토와 차단하기 위해서 포트 모리즈비하고 피지, 사모아, 뉴 칼레도니아, 미드웨이 지역을 공략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영국 함대 반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일론을 점령하고 인도양에서 제해권을 장악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은 세일론 방면을 공격을 해서 영국 항모 한 척과 순양함 두 척을 격침을 시켜서 동인도 방면의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진주만 기습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 장제서 정부를 연합국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항모 호네트를 일본 본토에 접근을 시켜서 함재기로 도쿄를 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레이더 등 이런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2년 중반 이후에는 미국이 우세한 국면으로 변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노에 해전에서 일본군의 암호를 미국이 해독을 했어요. 일본 항모 투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항모 두 척을 투입해서 사노해 해전을 치릅니다. 물론 미국의 이때 이 사노해 해전에서 렉스턴이 항모가 한 척이 격침이 되고 요크타운이 파손이 되긴 하지만 일본 측도 쇼가 격침이 되고 일본 항모 제이가쿠도 큰 피해를 입고 되죠. 그래서 이 사노해 해전에서
일본이 노리고 있었던 포트 모리스비 공략은 일본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호의 해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어서 6월 달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죠. 자, 이 미드웨이는 일본이 판단하기에 미 해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미드웨이에 건설되어 있는 미 육군의 기지를 파괴해야 된다고 일본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 해군의 암호를 해독을 해서 일본의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등 미 항모 세 척을 배치를 해서 대비를 하죠. 자, 이 미 해군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함재기로 항공 임무를 받지 못한 일본의 항모 아카키, 카가, 소리 등 세 척을 격침하고요. 한 척을 대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 전력은 이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어서 8월에는 과달카날 전투가 일어난대요. 이 과달카날은 솔로몬 제도 남방에 위치한 섬이죠. 그래서 이 과달카날이 중요한 이유는 메가더 장군 부대가 이 솔로몬 제도를 거쳐서 향후 필리핀 방면으로 진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해군 특별 육전대가 솔로몬 제도의 투라기와 과달카날에 기지 및 비행장을 건설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달카날에 미일 제1 해병사단이 상륙해서 일본이 건설했던 비행장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제8함대가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양국 해군 간에 솔로몬에서 해상에서 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 척 순양함 4척을 격침을 시키고 전순적으로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육전대가 과달카날 비행장 탈환을 위해서 또 공격을 하죠. 자, 이때 일본은 80%의 병력의 손실을 입습니다. 완전 괴멸 수준으로 일본이 패배를 하게 되죠. 이후 일본 육군이 축차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요. 또 2, 3차 솔로몬 해전에서 일본이 대패함으로써 일본의 대본령은 과달카날을 포기하고 철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미드웨이와 과달카날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국은 반격 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제도와 이오지마 일본 본토 축선으로 공격을 시작했죠. 메가더 장군이 지휘해서 미 육군은 과달카날을 전진기지로 해서 뉴기니, 필리핀, 타이완, 오키나와 방면으로 공세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미군의 군수사람도 육군과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1943년 12월을 기준해 볼 때 미국과 일본의 항공기 전력 비율은 2111대 대 434기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죠. 그리고 또 미국은 1943년까지 신규 항모 7척을 추가로 건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척을 신규로 더 건조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1944년까지 5척의 신규 항모만 취항한 그런 상태였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 미국을 공격하기 직전에 즉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의 군사 전략가들이 우려했던 이 미국의 우월한 전쟁 지속 능력이 이제 현실화되었던 것이죠. 자, 이 미드웨이와 과달카날에서의 패배는 일본이 중국 대륙에서의 중일 전쟁에서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달카날 방면의 육군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중국 대륙에서의 작전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정치력을 강화하고 일중 제휴를 이제 도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 완수를 위한 대지 처리 근본 방침, 대지라는 것은 대중국이라는 뜻이죠. 처리 근본 방침을 채택해서 대미 전쟁을 지속하면서도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주요 국가와는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선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과 더욱더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자원을 확보해서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전략을 수립했던 것이죠. 그래서 버마와 필리핀은 독립을 부여하고 말레이시아, 수마트라, 보르네오, 셀레베스는 제국의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내어서 중요 자원을 개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조선에 대해서는 독립을 부여하는 대신에 황민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창씨 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조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942년 이후에는 조선의 청년들을 조선인들을 대거 노무자로 동원을 하게 되죠. 자, 1943년도에도 태평양상의 전황은 더욱더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됩니다. 과달카날 승리 이후에 미 육군은 솔로몬 제도와 동부 뉴기니 방면으로 공세를 지속했고요.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이 야마모토 이소로코의 시찰 비행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서 탑승한 이 야마모토의 비행기를 격추를 시킵니다. 그리고 동부 뉴기니의 일본군의 비행기지를 폭격해서 일본군 항공 전력을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이어서 태평양 북방에 알류산 열도 아즈초에 미군 일개 사단이 상륙을 하고요. 이때 일본 수비대가 전원 옥세를 합니다. 자, 옥과 같이 부서졌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미화를 하죠. 이 옥세라는 의미가 옥과 같이 이렇게 부서져서 장렬하게 국가를 위해서 산화했다라고 이제 일본이 미화한 게 바로 옥쇠라는 용어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어떤 불리한 전황 때문에 종래의 방어망을 축소해서 절대 국방권을 설정합니다. 자, 이 절대 국방 설정권 내에서는 연합 공격에 대해서는 기동부대와 항공대를 집중해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당시에 치시마 군도로부터 버마에 이르는 절대 국방권의 영역이 바로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게 바로 절대 국방권의 영역이었죠. 저 지대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동부대와 항공대를 집중 타격해서 연합구축을 경멸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절대 국방권의 방어 작전은 이미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의 해상 운송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절대 국방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 및 만주에 배치되어 있던 이 진압 파견군과 관동군을 이동시키는 데는 해상 운송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동 배치가 자체가 거의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절대 국방권 방어 작전 자체가 한계에 부닥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일본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944년에 접어들어서 미국 군수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또 중국 등과 연합작전 체제가 더욱더 공고화됨으로 해서 공세작전을 본격화합니다. 자, 이때 최초로 대형 폭격기 B-29를 이제 실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장제스 정부와 협조해서 서천성에 5개 비행장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기카 큐슈의 야하타 제철소 등 일본 내 중요 전략 시설에 대해서 전략 폭격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방면의 일본 해군의 주요 전략 거점에 대해서 공세를 전개하게 되죠. 마샬 제도를 공략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일본군 수비대가 옥세를 합니다. 투르크 제도를 폭행해서 일본군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때 이제 일본은 절대 국방권 사수를 위해서
중국 대륙과 버마, 인도 전선에서 작전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비행장 8개소를 파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합니다만 버마 및 인도 전선에서는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이때 일본군 8만 5천 명 중에서 5만 3천이 전사를 합니다. 물론 뭐 영국군도 1만 6,500 전소의 전사자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은 더욱더 큰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각각 버마와 사이판에 대한 대일 공세를 강화하고요. 1944년 하순에는 버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미국은 절대 국방군으로 설정되어 있던 사이판과 마리아나에 대대적인 공세를 해서 이때 일본 수비대 4만 4천 명이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괌과 티니아를 점령하고요. 이 티니아에 B-29 폭격기 거대 발진 기지를 건설해서 일본 본토를 폭격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이판에 상륙하고 마리아나 해상에서 대규모 회전을 벌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정교한 레이더망을 활용해서 일본의 함재기를 격추하고요. 또 일본의 항모를 격침합니다. 일본 측의 대형 항모가 2척 침몰을 하고 소형 항모가 1척이 침몰하죠. 그리고 소형 항모 4척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함재기 400기가 손실을 입는 아주 격심한 피해를 당하게 되죠. 자, 이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이판과 괌, 이 티니안, 마리아나 해전은 유럽 지역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더불어서 연합국 측의 우세를 결정지은 결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란 일본의 절대 국방권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조 히데키 내각도 붕괴가 되고요. 새롭게 고이소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메가드 장군은 이제 미국 필리핀 레이테에 다시 상륙을 합니다. 마닐라에서 오스트리아로 피신을 했던 메가드가 다시 마닐라로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고 외치면서 다시 돌아왔죠. 자, 이때 이제 이 레이테 전투에서 이 가미카제 특공대와 그다음에 의뢰를 조종해서 자폭을 하는 해군의 가이텐 특공대가 이 필리핀 전선에서 최초로 운영이 됩니다. 가미카제 특공대는 여러분들 뭐 항공 조종사가 조종을 해서 전투기를 항모에 돌진하는 것이고요. 가이텐은 의뢰를 조종하면서 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레이테 해전에서 일본 연합함대 32척 30만 톤 규모의 전력이 상실이 되고요. 일본 연합함대의 상징인 이 배수랑 6만 4천 톤급 이 전함 무사시도 이때 격침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판과 감의 항공기지를 이용해서 일본 본토에 전략 폭격이 11월에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 공장을 폭격하고요.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 주요 인구 밀집 대도시의 집중적인 전략 폭격과 전략 폭격이 이루어지죠. 도쿄 시내에서만 8만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 이제 미군의 본토 상륙에 대비해서 결전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월 달이죠. 그래서 2월 달에는 미 해병대가 이오지마에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때 이 이오지마에서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지구전을 펼치고 게릴라전으로 약 한 달간 처절한 지연전을 수행합니다. 일본군이 1만 9천여 명이 전사하고요. 미군의 피해도 꽤 컸습니다. 6,800명이죠. 부상자가 2만 2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오지마를 미군들은 이 지옥에서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오지마 전투죠. 자, 미국은 마닐라에서 이제 시가전을 수행해서 마닐라를 2월 달에 탈환을 하고요. 오키나와 열도에 3월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유럽에서는 4월 5일 일본의 동맹국 독일이 연합국측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7월 16일에 원폭 실험에 성공을 하고요. 트루만 대통령이 원폭 투하 명령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인 이 포츠담 선언을
발표를 했지만 일본이 수락을 거부했죠. 이 포츠담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이 기존에 침략을 해서 점령한 땅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일본이 무장 해제하고 무조건 항복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이를 수락을 거부했죠. 그래서 미국은 마리아나 제도 비행기지에서 원폭을 탑재한 B-29를 출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8월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련이 대일 참전을 선언하죠. 일본과 소련이 이제 중립국 조약을 체결한 것을 파기하고 소련이 늦게 대일본 전쟁에 참전하면서 만주 국경을 넘어서 관동군을 향해서 소련 육군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자,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천황이 육성된 녹음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 항복을 송출합니다. 이로써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종전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 전함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고요. 대본영이 폐지가 되고 도조 히데키 등을 포함한 전범을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도조 히데키 등 7명은 사형에 처하고요.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A급 전범 25명은 형을 확정을 하게 되죠.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 항복 문서에 이 외상이 일본의 외상이 서명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 메가더 장군이 히로히토 천황을 제국 호텔에서 접견하는 장면인데요. 상당히 좀 압도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범을 처리할 때 이 도조 히데키 등 25명은 A급 전범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때 메가더는 히로히토는 전범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일본의 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죠. 자, 일본의 이러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요, 정치가나 또 군부, 군인 이런 국가 지도자들의 편협한 시각과 또 이들의 국가 지도자들의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과 이 그릇된 대응 전략이 국가를 패망으로 이끌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이 제국 일본의 전쟁 14개 강좌를 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